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 듣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기로 제시된 지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가와 나의 대화가 있는데 요걸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듣기 지문이에요. 학생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상반기는 듣기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 듣기 지문으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페이지예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에 제시된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 배고파. 뭐 먹을까? 그치, 진짜 배고프다. 나도 학생식당 갈까? 근데 사람 많지 않아? 그런가? 지금 가면 엄청 기다려야 돼. 자, 가 대화는 이래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나 대화를 볼게요. 지윤 씨,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어디에 갈까요? 학생 식당에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자, 여러분, 이 두 대화는 어쨌든 두 사람이 모두 같이 배고프다. 밥 같이 먹자. 점심 먹자. 이런 내용이고, 학생식당 갈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은? 자, 가의 대화의 특징은 어때요? 너무 자연스러운 실제 발화에 가깝고, 나의 대화는 조금 손을 댄, 음, 좀 각색된 부분이죠. 그쵸? 두 개 중에는 어떤 게 더 실제적일까요? 그렇죠. 가가 조금 더 실제적이고, 나는 조금 더 교육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두 개의 대화는 어떨까요? 이쪽 가의 대화는 뭐 한 2급이나 3급쯤 된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을 좀 한 학생이라면 이야기가 쉬울 텐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빠진 요소도 너무 많고, 순서도, 여기 뭐 두 번째 보면, 아, 그치. 진짜 배고프다. 나도. 하니까, 이 나도 진짜 배고프다라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배고프다라는 게 사전형인데, 후일 때는 사전형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말로 사실은 배고프다 그러면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감탄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초급 학습자는 좀 알아듣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쉬운 거지만, 나에 대한은 어때요? 조금 가가 없었다면, 아, 좋아, 라고 할 만한 대화인데, 막상 가를 보고 나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진 대화 같이 빠지거나 문제가 되는 뒤틀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수주는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네, 좋아요. 어디에 갈까요? 학생 식당에 갑시다. 좋아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초급일 때, 1급 정도일 때 학습자에게는 좀 이렇게 약간 정돈된 밥을 먹으러 가자라는 개념에서는 좀 좀 약간 실질적이지만 문장에서 빠지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조금 학습할 수, 좀 더 초급에 가까운. 이건 한 2, 3급 정도, 2급이나 3급 사이, 2급의 마지막이거나 3급의 초반 사이에서는 가에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럽고 1급이라면 나에 대화가 조금 더 그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라고 했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느낌도 저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걸 지문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사장 듣기 내용에 대해서, 사장은 듣기 교육의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듣기 자료와 듣기 교육이에요. 첫 번째는 듣기 자료와 듣기 교육인데, 듣기 자료라는 건 우리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자료를 우리가 봤어요. 어떤 내용을 듣기 자료로 사용할까? 그게 듣기 자료이고, 그 자료와 교육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듣기를 발달시키는 과정은 듣기 입력물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듣기를 발달시킨다는 건 입력물 뭐예요? 듣기 자료가 이제 학생에게 제공되는 거죠. 그것과 음, 그 상호작용하면서 듣기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 교육에서 입력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입력물을 선택하고 네, 이해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 교육에서는 입력물의 중요성, 적절한 입력물 선택,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이것이 이해와 선택과 활용.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크라센이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크라센의 모니터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설에서 말하는 그 가설의 한 부분인데 듣기 가설은 듣기 교육에 대한 접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듣기 모니터 가설에 나오는 듣기 가설은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만 대의 언어가 습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이후에 듣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고. 그래서 이건 그 듣기 가설뿐만 아니라 크라센이 말하는 입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것의 가설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플러스 원의 인풋이에요. 자, 플러스 원 한 개, 인풋 집어넣는다. 입력한다죠. 그렇죠? 한 개만 플러스해서 입력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수준에 맞춘다는 건 또 뭐냐? 내가 교실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다. 만일에 5과를 공부한다. 그러면 1, 2, 3, 4과에서 가르쳐준 내용에 플러스 원, 한 개만 더 플러스한 1, 2, 3, 4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플러스 원만 해서 그게 입력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과까지 배운 내용은 아는 것이 다시 한번 나오고 한 개만 모르는 게 나와야지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고 또 그걸 공부하게 되면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플러스 원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어를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TV를 듣는다.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그러면 학생에게는 모두 다 그냥 노래처럼 혹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원의 인풋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원만 그러니까 기본에 아는 것 플러스 원만 새로운 것이 추가돼서 오늘의 공부를 좀 더 정돈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클라스니 나왔으니까. 어, 모니터 가설의 한 부분인 듣기 가설이고 여기서 말한 이해 가능 입력은 플러스 원의 인풋. 그래서 요거는 듣기에서는 듣기 내용이 다 아는 내용에서 조금만 새로운 내용이 플러스 원이 되는 거고 말하기나 읽기나 쓰기에서도 그렇게 플러스 원의 인풋만을 주라는 것이 크라센의 그 원리다. 입력 가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 입력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입력물이라는 건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듣기 자료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장에서는 듣기 자료를 이해할 때 듣기 입력물의 실제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듣기 입력물은 실제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듣기 입력물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입력물과 최대한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해요. 보면 듣기 입력물, 듣기를 위한 자료, 선생님이 제공하는 자료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발생 가능한 입력물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듣기 자료를 줬는데 실제 의사소통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자료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뒤에 보면 실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입력물과 최대한 가까운 특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은 실제 자료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적 자료로 가공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 4급, 5, 6급 정도가 되면 실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1, 2급이나 3급 정도까지 그 정도의 학습자라면 실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은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플러스 원 인풋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싫어지고 에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원의 인풋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플러스 원의 인풋에 가깝게 최대한 실제 상황과 발생하는 이유가 가까운 특성을 지니게 해라. 그리고 우리 아까 오늘 수업 처음에 두 개의 예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예시를 보면 같이 점심 먹을까? 어디에서 먹을까요? 이런 식의 표현은 원래는 야, 배고파. 밥 먹을까? 그래, 좋아. 학생 식당, 콜?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어디에서 먹을까요? 학생 식당에서 먹읍시다. 이런 것들은 1급에 맞게 교육적 자료로 변신했죠. 그런데 점심 같이 먹자 이런 이야기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듣기 입력물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입력물과 최대한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80쪽에 보면 표 4-1의 실제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실제성의 여러 측면을 보면 첫 번째 실제성이라는 거는 언어의 실제성.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언어여야 한다. 고어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입력물로 사용되는 텍스트의 실제성. 그래서 언어도 실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용된 텍스트도 성이 있어야 돼.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죠.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의 실제성. 학습자가 이해 가능해야 되니까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그것의 실제성. 과제의 실제성. 이건 뭐냐? 뭐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뭐 주문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과제예요. 그런 과제의 실제성. 언어 학습으로 이끄는 과제의 실제성. 상황의 실제성. 일어날 만한 상황이어야 된다. 언어 교실의 실제 사회적 상황의 실제성. 언어 교실에서 실제 사회적 상황과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러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 교재에는 8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 4-1에 로스트가 2016년에 말한 듣기 입력물의 실제성과 관련해서 진실성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제성, 입력물의 실제성이라는 게 얼마나 진실되냐, 진실성을 가지고 왔는데, 진실성의 특징을 4-2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속도,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화, 불규칙적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속도라는 건, 이거 듣기 자료니까, 나 초급반이니까 빨리 말하면 학생이 모를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듣기 힘들죠. 현실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인 속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속도. 두 번째,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는 발음.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A가 말했어요. B가 바로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유소영이에요. 이렇게 딱딱딱 짧게 짧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발음.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이어지고 끝 해도 안 되고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도 안 되고 그런 거다. 불규칙적인 타이밍도
실제 대화라는 건 타이밍이 조금 다르게 돼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자연스러운 의문 현상, 자연스러운 휴지와 억양, 축약, 동화, 탈락의 사용. 그래서 의문이 변한 것도 자연스럽고 휴지와 억양, 휴지는 쉬는 곳이죠. 쉬는 것과 억양, 억양구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억양, 축약, 동화, 탈락. 의문동화 이런 걸 말해요. 이 동화는 탈락 이런 것들의 사용, 뭐 히읗 이런 것. 그다음 구어담화를 계획하는 동안 단기 기억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 이건 뭐냐 하면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들었거나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반복되는 그런 자주 나타나는 어휘들 이런 걸 말해요. 다음은 짧은 고정적인 발화, 유행어 등과 같이 청자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일상회화적 속성. 그래서 고정적인 발화나 유행어 같은 그런 일상회화적인 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머뭇거림, 잘못 시작하기, 자기 발화 수정. 아,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발화 수정할 수 있죠. 그런 것과 같은 타자의 실시간 인지 처리를 보여주는 사례들. 그래서 너무나 정돈된 대화가 아니라 약간은 실제성 있게 해라. 그런 거고. 그다음 청자가 맞장구, 맞장구나 반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휴지를 포함하는 생생한 청자를 향한 발화의 지향. 그러니까 맞장구는 맞아 맞아, 응, 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응은 아 맞아, 나도 그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틈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알겠어요? 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알겠어요? 하면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몇 1, 2초 주고 다음 말화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움. 여기 제시된 그 6가지 내용이 실제성에 관련된 진실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브라운 이야기한 구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 먼저 구어의 특징은 무리짓기가 있어요. 무리짓기. 첫 번째는 그래서 구어 정보를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무리지어서 받아들인다. 이런 게 구어의 특징이고 중복성, 동일 요소가 반복되는 것, 그 쉬운 말로 설명하면서 중복되게 말하는. 저도 아마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이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은 그래서 조금 정상말을 했다가 쉬운 말을 하기도 하고 쉬운 말을 했다가 그걸 다시 한번 약간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하니까 2번 말하기도 하고 3번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중복성이에요. 동일 요소가 반복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설명해서 중복되게 하는 말이다. 다음 되고요. 다음 구어의 3번째 특징은 축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축약이죠. 일종의 그런 음성적 축약도 있고 뭐 하라고 했어. 이걸 하랬어. 이런 식으로 어떤 어형적인 축약도 있고 그럼 주요 정보 외에 다른 성분은 빼고 간략하게 말하는 통사적 축약. 예를 들면 뭐 조사를 뺀다든지 주어를 뺀다든지 이런 것들. 통사적 축약, 담화에서 꼭 필요한 말로만 이야기하는 화용적 축약. 그다음 필요한 말만 딱딱 쓰는. 그다음 횡설수설함, 머뭇거림, 말실수, 이문적 표현 같은 언어 수행상의 실수가 횡설수설함이 되고, 그다음 구어태 특징으로 유행어나 구어투 발음, 비속어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리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저도요 이런 식의 것들은 구어적 특징이죠. 그다음 발화의 속도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멈추게 하고 다시 말하게 하거나 다양한 발화 속도로 전달되는 언어 자료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보면 아, 네, 우리 발화 속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화 속도는 말을 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청자가 화자의 말을 멈추게 하고 다시 말하게 하거나 다양한 발화 속도로 전달되는
언어 자료 익숙해져야 한다. 조금 빨리 말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자가 하자 말을 멈추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잠깐만 하고 이렇게 스탑시키는 거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음, 강세, 리듬, 억양 같은 기분별 단위. 그래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 억양이나 강세의 특성도 알아야 한다. 그런 거고 상호작용. 그래서 협상하기, 명료화하기, 말할 순서 찾기, 화제 유지하기, 독려하기 같은 상호작용과 관련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듣기 자료에서 두 번째 듣기 입력물의 유형인데요. 듣기 입력물의 유형. 입력물은 듣기로 들어가는 듣게 해주는 자료, 텍스트 그런 것의 유형을 말해요. 그래서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담화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만 뭐 대화만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만 들려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해서 의사소통 담화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그 임용물 유형 중에 화제에 따른 것인데요. 화제는 구어 담화가 담고 있는 화제나 소재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요거는 우리 교재에 8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84쪽에 대통령하고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는 화제의 동류예요. 그래서 보면 개인 신상, 주거와 환경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먼저 개인 신상은 그 내용 항목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가족, 여기 두 번 있네. 고향, 성격, 외모, 결혼, 뭐 직업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종교도 개인 신상에 들어가. 그럼 이름이나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이런 것들은 초급에서 하게 될 것이고 성격과 외모는 초급에서 일부 하고 중급에서 다시 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뭐 결혼, 직업 이런 것들은 뭐 중급 정도에서 될 거고 종교라면 고급에서 활용이 되겠죠. 어쨌든 개인상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거와 환경에서는 장소, 숙소, 방, 가구, 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시설, 지역 지리, 동식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일상생활에서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이라는 주제 화제가 있는데 쇼핑에서는 쇼핑의 시설이나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식음료에는 음식과 음료, 식음료니까 배달, 외식 이런 식의 문화적인 것도 들어가게 되고 공공 서비스는 우편, 뭐 은행, 병원, 약국, 경찰 이런 게 나오고 여가와 오락은 휴일, 취미, 뭐 TV, 영화, 공연 뭐 박물관, 전시, 독서, 스포츠 이런 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일과 직업에서는 직장 생활, 업무, 취업 이런 게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친구와 동료, 선후배의 관계, 그다음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 방문, 편지, 모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 건강에서는 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까지 다루고 그다음 기후는 날씨나 계절들을 다루게 되고 여행은 관광지나 일정, 그다음 짐에 관한 것, 숙소에 관한 것, 뭐 교통편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교통의 경우는 다시 교통으로 또 빠져서 위치나 거리, 길, 교통수단, 운송, 택배 이런 게 들어가요. 여행에서 나온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라면 교통에서는 이런 실제 교통수단이나 운송, 택배 이런 게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이런 게 들어가고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관계 그다음에 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전문 분야는 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 이런 내용들이 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음, 그 일상 대화 말뭉치에 나온
수집 대화별로 정리한 것이 우리 교재에는 85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와 세부주제로 또 일상대화 말뭉치에서 나온 그룹들을 조금 전에는 국제통용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는 그런 거였다면 일상대화 말뭉치를 통해서 그룹핑을 했을 때는 다음 표 4-4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스포츠나 레저라는 그 대주제로는 종목, 뭐 스포츠의 종목, 운동 선수, 올림픽, 경기 관람 같은 게 있고 여행지는 장소로는 나라나 지역, 그리고 관광 명소, 여행 계획, 경험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절과 날씨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뭐 추억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회사와 학교는 재직 혹은 재학 중인 곳, 학창 시절, 동창, 선생님, 친구, 뭐 동아리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고요. 먹거리에서는 음식이나 맛집, 요리법, 요리사, 방송 연예에는 드라마, 연예인, 프로그램, 이슈들, 그다음 영화는 영화인, 영화관, 영화제, 영화의 장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는 질병, 약, 건강 보조제, 건강 관리, 약물의 부작용 등 뭐 치료의 부작용 이런 걸 다룰 수 있고 선물에서는 추억, 종류, 이벤트, 핸드메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꿈 혹은 목표 이런 거에서는 과거에 뭐 지금 그다음 장래희망 이런 거 있고 연애 결혼에서는 이상형, 데이트, 배우자, 연애관, 자녀 같은 걸 다룹니다. 반려동물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추억, 반려동물의 종류, 동물의 이름, 질병 같은 걸 다룰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의 종류, 뭐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고 성격을 말할 때는 혈액형, 뭐 다혈질, 뭐 소심함 이런 게 나누고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나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다양한 특징들이 다룰 수 있고 가족은 가족 관계나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듣기 입력물 유형에서 두 번째는 담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85쪽부터 기술되어 있는데요. 담화 관계는 구어로 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로 친소 관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관계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는 다만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상대 높이법의 화계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죠. 동방예의지국이니까. 호칭의 종류, 이것도 외국인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은 얘가족 이외에는 그냥 다 아저씨, 아줌마, 뭐 친구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어는 아주 세밀하게 호칭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죠. 그래서 이런 호칭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그리고 이런 그 어휘나 문법들이 달라진다. 호칭에 따라서 혹은 그 지위, 상하관계, 높임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것들과 듣기교육 임용물에 이러한 내용들의 담화관계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전해진 2017에서는 관계나 지위 친밀도를 세 가지 친밀도, 관계, 지위, 친밀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상위 기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위 기준을 여기 아래 표 4-5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관계에서는 두 화자가 담화 참여자가 공적인 관계이냐 사적인 관계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 언어적 특징이 달라지겠죠. 그다음 지위 면에서는 상하 지위 관계냐,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 동등하냐, 친구나 이런 것처럼, 동료나 친구처럼, 지위와 무관한 관계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그 언어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 친밀도 면에서는 친밀도가 뭐냐, 가깝냐, 아니면 친밀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에 따라서 관계와 지위와 친밀도 면에서 이렇게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담화 기능으로 나누어 본 것인데요. 담화 기능은 담화가 수행되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담화 기능으로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86쪽에서 7쪽까지 이어지면서 이 두 개의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의 틀을 먼저 제시했어요. 상호작용하는 틀로 정보 구하기 담화 내용이 담화의 그 유형이 정보 구하기냐 아니면 조언하기, 사과하기, 동의를 표하기, 반대를 표하기, 의무를 표현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이렇게 8가지로 그 상호작용의 틀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그 표 4-7에서 우리 교재에는 87쪽에 있습니다. 담화 기능의 세세한 분류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 상호작용의 틀을 8가지로 제시하고 정보 구하기, 조언하기, 사과하기, 동의 표하기, 반대 표하기, 의무 표현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이렇게 8가지를 제시했고 다시 32가지의 세세한 담화 기능들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감상하기, 두 번째는 평가하기, 논평하기, 그 다음 세 번째 걱정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이 그룹을 했고 네 번째 그룹은 구매하기, 교환하기, 환불하기 다섯 번째는 금지하기, 경고하기, 주의하기 여섯 번째 동의 구하기, 동의하기 일곱 번째 명령하기, 지시하기 여덟 번째 문제 제기하기, 해결하기 아홉 번째 묻고 답하기 열 번째는 반대하기, 반박하기 11번째, 보고하기, 전달하기. 12번째는 변명하기, 부정하기, 정정하기. 그 다음은 분석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14번째, 불만 표현하기, 비난하기, 실망하기. 15번째, 부탁하기, 부탁 들어주기, 거절하기. 16번째는 사과하기, 용서하기, 용서 구하기. 17번째는 주장하기, 설득하기, 호소하기. 18번째, 설명하기, 그 다음 소개하기, 그 다음 안내하기. 다음은 약속하기, 변경하기, 취소하기. 22번째는 예약하기와 예약 취소하기. 그다음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그다음은 의지 표명하기. 25번째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26번째 제안하기, 권유하기, 조언하기. 27번째는 초대하기, 그다음 추측하기, 전망하기. 그다음 축하하기, 그다음 칭찬하기. 31번째 후회 표현하기, 32번째로 희망 표현하기. 이렇게 세세한 기능을 분류하여 이 담화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감상하기는 하나만 있는데 뭐 3번에 걱정하기는 걱정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 그다음 네 번째는 구매, 교환, 환불. 이런 식으로 금지, 경고, 주의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 칸으로 넣은 이유는 걱정, 위로, 격려는 어쨌든 같은 맥락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15번째 보면 부탁하기, 부탁 들어주기, 거절하기도 부탁하는 것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죠. 부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입력물 유형의 네 번째 담화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자, 담화 장르는 청자는 특정 장르의 전형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써 특정 장르의 전형 뭐예요? 어떤 것의 프로토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 초대하기의 기본은 뭐 와주세요라는 표현이 있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 특정 장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짐으로써 내용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화자의 의도와 목적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 초대할 때 우리 집에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이런 게 있다면 토론할 때는 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먼저 알고 있으면 토론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요. 따라서 목표 문화권에서 폭넓게 이해되는 담화 장르와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입력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걸 익숙해지려면 그런 용어도 공부를 먼저 하고 듣기 단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그 입력물들을 많이 제공받아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가 주요 담화 장르의 특성을 익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그래서 담화 장르를, 그러니까 그 로스트하고 리차드스가 그 제시했는데, 그 로스트는 서술, 묘사, 비교대조, 인과 평가, 문제 해결, 요렇게 5가지로 제시했고, 분류해서 그 리차드스는 사적 대화, 전화 대화, 강의, 교실 수업, 영화, 드라마, 노래, 안내 방송, 설명 이렇게 7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분류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제, 담화 관계, 담화 기능, 담화의 장르 같은 것은 같은 분류의 목적이나 교육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입력물을 고안할 때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평가 목적에 따라서 최적화된 분류 체계를 참고해서 실제성을 갖춘 입력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한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2가지가 있을 경우 여기처럼 그럴 때는 그 평가 목적과 최적화된 분류 체계를 참고해서 실제성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성 있는 입력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되겠고요. 그다음 크게 3번째로는 듣기 교육의 내용인데요. 내용에서는 언어적 요소, 메시지, 듣기 전략, 담화 장르 지식 이렇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적인 요소는 듣기 교육의 내용에는 언어적 요소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 언어적 요소에 특기 교육을 하는데 언어적인 요소, 뭐 문법이나 어휘, 특징 이런 것들은 교육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장르에 따라서 특정한 표현들을 교육하지 않는다. 그럼 듣기 내용을 체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어휘나 그 장르의 특징에 해당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그런 언어적인 요소를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고, 2번째는 듣기를 위한 언어적 요소에는 의문이나 초분절음에 대한 인식, 의문 변동에 따른 발음에 대한 인식 등의 의문적 지식을 포함해서 어휘 지식, 문법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의문 변화, 의문에 따른 의문의 첫 번째 발음 방식이 있고 뭐와 뭐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발음하고 뭐 연음이 되고 이런 규칙들, 의문 규칙들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초분절음은 억양, 강세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어휘에 대한 지식, 문법에 대한 지식까지 모두 언어적 요소에 포함된다. 여기서 특이한 건 읽기나 그런 데는 의문이나 초분절음에 대한 그,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어휘 지식, 문법 지식이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듣기, 말하기에서는 의문 현상, 뭐 의문 변동, 초분절음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언어 지식의 언어 요소에 속한다.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인데 듣기 입력물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입력물의 소재나 화제 같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메시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 문화적 특성,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화제의 경우는 학습자의 문화권에 따라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호 문화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문화교육이 선행돼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인사학인데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근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 그럴 때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렇게 15도 정도 숙여서 인사한다. 그런 것들도 안내해 주면 좋겠죠. 그런 인사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적 차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는 수업이나 강의, 학술적인 발표, 토론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입력물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여기 두 번째는 화제와 소재, 그런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한 자료들을 그 문화적인 것들을 그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두 개만 보자면 첫 번째 언어 요새는 듣기니까 음운 변동 같은 음운, 소리에 관한 지식하고 어휘 지식, 문법 지식이 들어가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소재와 하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국 문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화제는 문화적 특성을 먼저 교육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우문화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그 모호 환경과 한국이 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도 먼저 알려줘서 학습자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듣기의 전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듣기 전략은 이해 처리 과정을 동반하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이해 처리 과정,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공부했죠? 이과에서 공부했어요. 그 이해 처리 과정을 동반하는 의사소통 기술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해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듣기 전략이 음,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듣기 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담화 장르 지식입니다. 듣기 교육 내용의 네 번째는 담화 장르 지식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입력물에는 다양한 담화 기능, 그리고 담화 관계, 담화 장르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화 기능, 관계, 장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의 91쪽에 있는 표 4-10 장르와 듣기의 목적, 장르와 듣기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그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 좀 중요하니까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유형, 전반적인 조직, 듣기의 목적, 인식해야 되는 항목 이렇게 나누어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보면 여기 장르가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앞에서 음, 로스트 2016에서 제시한 담화 장르, 다섯 가지로 나눈 담화 장르가 있죠. 그래서 그 담화 장르, 다섯 가지 장르를 기준으로 음,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여기도 똑같이 로스트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서술, 묘사, 비교, 대조, 인과, 평가, 문제 해결 유형에서 세세한 세부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술 유형에서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용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른 논리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듣기 목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응답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되는 항목으로는 사건, 행위, 원인, 이유, 가능성, 목적, 시간, 분석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르가 묘사하기 장르인데요. 여기에서는 공간적, 감각적 순서, 그리고 응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에 따른 순서, 그리고 미안해요. 그 공간적, 감각적, 공간 이동에 따른 순서, 그리고 감각에 따른 순서,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전반적인 조직이 되겠고, 그리고 응집성, 얼마나 잘 결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묘사하기의 듣기 목적은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묘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저렇게 생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리는지,
혹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되는 항목은 대상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 상황, 상태, 속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조하기의 경우는 대응구조, 그 듣기 담화의 대응구조라든지 단일 결론 도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두 가지가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를 발견하는 것이 듣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하는 항목에서 사례, 세부 특징, 동등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인과 평가하기. 이거는 3단 논법, 논리적인 설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듣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치나 유의미함, 근거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유형에서는 문제, 제한, 효과에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담화가 여기에서는 제시된 해결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듣기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의지 같은 걸 인식하면서 그 제시된 해결책의 효과에 대해서 그런 이론들을 생성해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 교육, 이번 사장의 듣기 교육의 내용은 모두 끝났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9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64의 토픽에 제시됐던 토픽 2 듣기 출제된 듣기 문제의 한 문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입력물의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지문은 남자랑 여자가 대화하고 있어요. 볼까요?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면허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여기는 화제는 뭘까요? 음,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화제에 대해서 입력물 유형에서 음, 그 표준 그 모형에서 제시한 화제에서는 뭐가 돼요? 이게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일종의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담화 관계는 어때요? 담화 관계에서는 음, 우리 여기에서는 친소 관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적인 관계가 될 거고, 그쵸? 공적 관계가 되죠. 뭐, 지위는 사실은 무관한 공적 관계가 되겠고, 그다음 담화 기능 면에서는 어때요? 정보 구하기, 뭐, 조언하기, 사과하기, 동의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정보 구하기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전화했으니까요. 아마 장르는 어때요? 장르는 여기는 전화 대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그 로스트의 그 아마 장르 기준에서 보자면 어쩌면 문제 해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도 한번 좀 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즉흥적인 내용 말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요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지문은 남자가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를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자, 요거는 남자의 목소리로 됐지만 대화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내용일까?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장에서 공부했던 2.2점. 읽기 유형에서는 화제는 뭐가 돼요? 여기에서는 동식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담화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담화관계는 지금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독백이에요. 그렇고, 그러면 여기는 좀 사적 관계라기보다는 공적 관계도 하겠네? 어쨌든 혼자만의 이야기고, 기능은 무엇인지, 장르는 무엇인지. 이 두 개의 지문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화제는 뭘까? 담화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 담화 기능은 어떻게 할까? 담화 장르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재의 사장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수업에서는 우리 교재의 사장, 듣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듣기 자료의 실제성, 그 실제성 자료에 대한 진실성 이야기, 그리고 입력물의 유형에서 화제와 담화 관계와 담화 기능과 또 담화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듣기 교육의 내용으로 언어적인 요소. 근데 언어적 요소가 그 어휘와 문법이 있었는데 여기 듣기에서는 특별히 의문적인 요소, 의문 변동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발화에 대한 것들이 추가된다. 그런 것과 메시지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화제나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문화적인 요소 같은 것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로 듣기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우리 지난 2과에서 공부했던 이해처리 과정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과 마지막으로 아마 장르 지식에 대해서 그 서술, 묘사, 비교대조, 인과평가, 문제 해결에 따른 전반적인 듣기 목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나왔던 바로 앞 페이지에 여기 나왔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장에서 공부한 화제, 담화관계, 담화기능, 담화장르에 대해서 한번 음,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